자, 두 번째 영상을 찍기로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 볼게요. 자, 두 번째는 그 히스타민에 대한 녀석입니다. 잠시만요. 자, 이 히스타민에 대한 녀석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도 하겠습니다. 히스타민은 그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들을 일으키는 녀석인데 그 주로 그 외부와 접촉하는 장기에 주로 있습니다. 그 마스터셀에 밀집해서 있게 되고요. 기관지 점막이나 뭐 장점막, 피부 이런 것들에 있게 되죠. 또 히스타민은 그 넘마스터셀 조직에도 있게 되는데 뭐 중추신경계 신경세포에도 있게 되고요. 혈액 내 바소필에도 있게 됩니다. 히스타민은 주로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아미노아시드에서 만들어지는 녀석이 되겠습니다. 이 히스타민은 그 대사가 되게 되면 주로 이제 활성이 없고 소변으로 배설되는 형태를 갖고 있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이 히스타민이 유리가 되게 되면 그 알레르기 반응들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죠. 또 마스터셀의 임무글로빈 E가 그 안티젠과 결합을 해가지고 벌어지게 되고요.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들 중에 뭐 항생제라든가 뭐 아트로핀, 모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앞쪽에서 들었습니다. 물론 약물에 의해서 히스타민이 유리되는 것들은 아니고요. 뭐 춥거나 아니면 뭐 상처 이런 거에 의해서도 나타나기도 하게 됩니다. 히스타민이 나오게 되면 이 녀석들은 수용체하고 반응을 해서 여러가지 증상들을 나타내는데 H1 수용체하고 H2 수용체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. 우선 H2 수용체는 그 위장 점막에 있는 그 파리에탈 셀에 작용을 해서요. 가스트릭 이런 것들을 시크리션 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죠. 그 다음에 혈관을 확장을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. 또 그 여기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에서 중요한 것들은 H1 수용체에 해당하는 녀석들인데 이 녀석들은 우선은 평활근을 수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반응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하게 되죠. 기관지 수축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죠. 그 다음에는 그 혈관을 이완시켜서 이 부조원 같은 것들을 일어날 수 있게 만듭니다. 또 동시에 이제 CNS에서는 그 자각 증상, 각성 작용들을 유발시키게 되죠. 뭐 이것들은 위기 상황들에 일어날 수 있는 형태하고 연결시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들을 보게 되면 그 그림으로 설명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알레르진이 오게 되면 그 기관지 표피는 수축을 시킨다. 그 다음에 혈관은 이렇게 이완을 시킨다. 그래서 수축 반응과 이완 반응, 혈관 이완 반응들이 나타나서 이데마하고 그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반응들이 대표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이게 H1 수용체를 겹쳐서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이 대표적인 녀석이고요. 그 다음에 H2 수용체는 위장점막 파리에탈 벽돌세포라고 부릅니다. 벽돌세포에 있는 파리에탈 세포에 히스타민이 작용을 해서 이 녀석들이 프로톤 펌프를 이제 가동을 높게 해서 이 바깥쪽으로 그 염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게, 즉 위산을 분비를 촉진시키는 녀석들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죠. 히스타민이 이제 이런 작용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심혈관계에서는 그 혈관의 저항, 즉 이완을 시켜서 저항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게 되겠죠. 모세혈관을 또 이완시키니까 투과성이 높아져서 부종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. 그리고 이런 그 것들이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심박동수가 올라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평활근에서는 수축 반응들을 일으키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신경 말단에서는 그 어떤 자극, 그 통증을
센세이션 하는 형태의 작용들을 일으키게 되죠. 따라서 이것들을 그 유리를 억제를 한다고 그러면 그 알레르기 반응들을 그 조금 억제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. 이러한 유리 억제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베타 아드레너린 아고니스트 라고 하는 형태들을 할 수 있죠. 이것은 평활근을 그 이완을 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. 평활근에 칼슘을 유입을 해서 그 이완 반응들을 해서 사실은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크로물린 소디움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셀의 그 겉에를 이렇게 그 코팅하는 형태로 안정화 시켜가지고 그 임무글로빈에 의한 그 이 유리 같은 것들이 반응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약물들 형태로 사용합니다. 이런 형태로 기전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하고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예방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죠. 그리고 이 수용체를 기량을 하게 되면 히스타민이 나오더라도 그 반응들을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. 여기에는 이제 1세대 하고요. 2세대 약물이 있게 됩니다. 1세대 약물은 가격이 쌉니다. 그래서 이 1세대 약물은 주로 어디 있냐면 감기약 처방에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감기약을 드시면 아까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각성작용이라고 그랬죠. 근데 이 히스타민 수용체를 억제하니까 그 수면 또는 졸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. 각성을 못하게 하니까요. 그래서 감기약을 드시게 되면 그 졸리운 현상들은 바로 이런 형태들이죠. 근데 문제는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알레르기, 천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히스타민 그 수용체 원 차단제 아고니스트인 안타고니스트인 그 1세대 약물들을 드시게 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위험해집니다. 따라서 그 CNS에 영향은 안 주고 그 말초나 여러 가지 그 기관들에서만 H1 수용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2세대 약물들을 만들었고요. 이 약물들의 특징들은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해서 CNS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크게 길게 만든 녀석들이고, 이런 약물의 특징들은 당연하게 그 진정작용, 수면작용들을 없게 만든 약물들이 되겠습니다. 이 녀석들을 처방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평활근의 수축들은 억제할 거고요. 그리고 모세혈관의 그 투과성들이 낮아서 부종들을 낮출 수가 있고요. 이 반응들도 감소할 수 있게 되겠죠. 그리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때 그 우리 전정기관의 기관도 H1 수용체에 의한 건데요. 이것도 작용하게 되면 그 멀미에 대한, 즉 동뇨병이라고 합니다. 여기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고, 단지 이제 문제는 H1 수용체 안타고니스트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안티콜리너직 이펙트를 갖고 있어서 이러한 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. H1 수용체 기량 약물들은 뭐 대부분 위장관에 흡수되고 간에서 소변으로 배설되는 형태들을 갖고 있고요. 그 1세대 약물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 수면작용, 진정작용들이 있는데, BBB를 통과하지 못하게 만든 2세대 약물들은 그런 억제작용을 없게 만들 수가 있고, 대신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당연히 H1 수용체 기량 약물들을 임상에 적용할 때는 뭐 피부질환에 있는 뭐 두드러기라든가 또는 뭐 아토픽 반응들 또는 엘러지, 아스마 뭐 이런 것들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, 그 H2 수용체 기량 약물들은 뭐 이런 약물들이 있지만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장에서 그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기량약물을 쓰게 되면 위산 분비를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런 작용을 통해서 그 위궤양이나 이런 그 위험성에 있는
분들한테 좀 사용해 볼 수 있는 약들이 되죠. 이건 일반 의약품으로 그 약국에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. 다만 이 히스타민이 갖고 있는 이 링하고 이제 비슷한 형태의 링들을 갖고 있어서 그 H2 수용체에 이 녀석들이 미리 결합을 해가지고 히스타민이 반응하는 것들을 억제하는 기전들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죠. 그 다음에 그 얘네들의 수용체, 뭐 H2 수용체 기량약물들은 당연하게도 그 염산이 또 위산이 과다하게 나와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의 환자들한테 쓸 수 있겠죠. 그 뭐 궤양이 있다던가 또는 졸린거 엘리슨 신드롬이라고 하는 난치성 소화성 궤양이라든가 또는 그 식도 역류성 질환 같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알레르기에서 이제 아스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. 얘네들의 반응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엘러젠에 반응하게 되면 기관지가 수축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그럼 보통 이 즈음에서 병원 응급실로 뛰어오게 되고요. 응급실에 뛰어오게 되면 환자분들하고 보호자분들이 소리를 지르죠. 왜냐하면 점점 악화되니까. 근데 이제 보통은 빨리 대응을 안 해주면 양호해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벌어지게 됩니다. 근데 이 반응들은 그 뒤쪽에 반응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주의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 반응들에서는 이 즉시형 반응으로 이뮤노글로빈 E가 관여하고요.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 수축 반응하고 이런 반응들을 일으키고, 더 뒤로 가게 되면 그 에시노필 같은 것들하고 그 블러드가 이완되면서 이런 것들이 부종으로 그 많이 나오고 에스노필하고 유트로필 같은 것들이 오게 되면서 염증 반응들을 일으키는 형태가 그 천식 반응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. 이 천식 반응에 쓸 수 있는 증상은 우선은 기관지가 이완 수축되는 증상들을 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관지를 이완시킬 수 있는 그 증상, 짧은 시간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릴리버를 쓰게 됩니다. 이때 쓸 수 있는 게 베타 아드레노셉터 스티뮬런트, 또 이런 약물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, 두 번째는 그 오래되면 부종하고 그리고 그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염증을 억제하는 롱텀 컨트롤러 같은 코티코스테로이드 계통들을 사용한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죠. 브론코 딜레이션 하는 기전들을 보게 되면 사이클릭 그 AMP가 많이 만들어지면 그 기관지를 이완시키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촉진시켜 주는 녀석들이 베타 아고니스트가 될 거고요. 이 아스텔레이틱 사이클레이즈라고 하는 것도 활성화시켜서 이 반응들을 촉진시키면 그 기관지를 이완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녀석들을 쓸 수 있고, 이 녀석들을 사용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. 하나는 사바라고 해서 숏 액팅 그 베타2 그 아고니스트, 뭐 이런 형태가 사바에 해당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라바에 해당합니다. 롱 액팅, 긴 시간, 그래서 이건 12시간 이상 지속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롱 액팅 베타2 아고니스트, 숏 액팅 베타2 아고니스트 라고 보시면 되죠. 이러한 그 증상을 완화하는 형태의 약물들은 베타2를 선택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스무스머스를 이완을 시키고 그 결과 그 수축 반응들을 억제하는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베타1을 건드려서 생길 수 있는 그 중요한 부작용들이 몇 가지가 생깁니다. 뭐냐 하면 타키카디아라고 심박이 이제 빨라진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진전 형상, 스켈레탈 머슬 트레모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죠. 앞쪽에서 얘기했지만
파소미맥틱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들은 숏 액팅하고 롱 액팅 아고니스트로 나눌 수가 있고요. 이 녀석을 아까 얘기했지만 사바라고 불렀고, 이 녀석은 라바라고 불렀습니다. 여기 뭐 12시간까지 롱 액팅, 그 다음에 2~3시간 정도의 숏 액팅 형태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. 이 녀석은 전신으로 쓰게 되면 여러가지 다양한 부작용들이 생깁니다. 이거는 뭐 골다공증을 비롯해서 녹내장 같은 것들이 생겨서 예전에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쓸 때 포비아, 스테로이드 포비아 같은 것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. 근데 이제 알레르기 반응에서는 인할레이션, 호흡형으로 국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할레이션 코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해서 ICS라고 줄여서 보통 표현을 합니다. 이 녀석들이 대표적인 녀석이죠. 그런데 그 천식 반응이 굉장히 시비어하게 되면 이 인할레이션 국소적으로는 힘들게 됩니다. 그런 경우에 이제 오랄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. 이 오랄로 썼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동반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작용 기전들을 보게 되면 그 염증 반응들을 억제하죠. 그 대표적인 게 에소필릭하고 또는 그 무쿠살에 있는 그런 인플라메이션 같은 반응들을 억제하는 걸 통해서, 또는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, 또는 베타 리셉터 아고니스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코티코스테로이드가 인할레이션 주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, 천식의 장점들을 내포할 수 있게 됩니다. 작용 기전으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이쪽 반응들을 코티코스테로이드가 억제를 해서 그 초과적인 염증 반응들을 억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. 사이드 이펙트를 보게 되면 아까 오랄로 줬을 때 그 골다공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녹내장이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오랄로 줬을 때는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그 약물들을 천천히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. 이유는 HPA축인데요. 그 시상하부, 뇌하수체, 그 다음에 부신이라고 하는 작용에서 이렇게 그 작용을 하죠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티코스테로이드가 그 나와가지고 그 더 이상 그 영향을 주지 마라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. 근데 고농도의 코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하게 되면 이제 이미 많이 나오니까 자극하는 형태들을 없애버리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약물들을 갑자기 중단한다. 그러면 필요한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자극하는 이 시그널이 순식간에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약물 농도를 줄일 때는 그래주럴 템퍼링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인할레이션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쉰목소리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. 좀 빠른 속도로 했지만 그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요약을 하면 약물 알레르기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면역학적, 비면역학적 반응들을 다 포함하는 녀석이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.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약물군, 뭐 항생제 또는 우울증약 또는 뭐 조영제 이런 또는 소염진통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. 약물 알레르기 유발하는 기전 세 가지를 설명드렸죠. 1, 2, 3, 4에 대한 기전들을 설명했으니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트렌드라고 하는 그 설명들을 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히스타민 수용체가 그 H1 수용체, H2 수용체가 있다고 얘기했고요.
이거는 위장에 있다고 했고, 이거는 피부, 점막 등에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항히스타민제를 썼을 때 1세대 약물하고 2세대 약물에 대한 활용법, 부작용들, 다음에 H2 수용체에 대한 그 기량제들이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요. 천식에 이용하는 것들은 베타2 아고니스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바하고 라바가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렸고,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ICS라고 하는 인할레이션 코티코스테로이드가 중요하게 천식에 이용하는 약물들 군이다 라는 설명들을 드렸습니다. 자, 이상 그 두 개를 쪼갰는데 뭐 시간적으로는 앞에가 좀 길고 뒤에가 좀 짧은 측면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잘 공부하기를 바라고요. 뭐 오늘 시험 뭐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제 남은 두 번의 시험 과정 중에 다시 극복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